안혜진 변호사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 밀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밀양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생 가해자가 한 44명 정도 되고요. 44명? 네, 정식으로 입건된 아이들만 44명이었고 네. 그 44명의 아이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거를 말하게 되면 이거 유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촬영물 협박 범죄를 이미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거의 1년여 정도 동안 같은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학생의 여동생과 사촌 언니를 유인한 뒤 금품도 빼앗아 왔습니다. 18년 전이지만 사실 지금도 저도 생생하거든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맞아요. 됐었고 가해자들의 신상도 막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했던 사건이어서 영화 항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네. 사건으로 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꼭 상기하고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라고 네. 지금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2차 피해라는 말도 사실은 없었을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점인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아예 법률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최초로 했어요. 수사, 재판, 언론 보도, 회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차별, 폭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2차 피해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의 전형이고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2차 피해를 다 입은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이 피해 상황을 1년 동안 피해자가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모와 엄마에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알았다. 비공개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사실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언론 보도가 된 경위가 보면 당시에 어떤 경찰이 그 출입 기자에게 배포하는 보도 자료라는 관행상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피해 사실인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시 어떤 구에 사는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좁은 동네라면은 누군지 다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어떤 기자들도 큰 고민 없이 당시의 관행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보도가 많았죠.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기사도 나갔고 친한 친구들은 저거 너 아니야? 너 맞지? 라고 바로 대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피해자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네.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도 좀 피해 사실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성인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여기 뭐 피해자가 있으면 이 앞에 경찰서에 꽉 차게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가해자들을 쫙 앞에 세우고 한 공간에요. 한 공간에 세워놓고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지목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끔찍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경찰서에 가해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들. 학부모, 부모들이 다 있었겠죠. 난리가 났었던 거고 부모들은 상당히 분개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사실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로도 엄청난 위압이죠, 위압. 네. 트라우마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건 조사도 아니에요. 네. 폭력이에요, 폭력. 정말 당연한 원칙이 가해자랑 피해자는 절대 마주 보거나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시키거든요. 수사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폭력이죠. 네. 예. 내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거는 경찰들의 모욕적인 그 폭언이었어요. 피해자를 향해서. 네. 심지어 담당 형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피해자한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렸다. 얘네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너네 어떡할 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아니 2004년이 네.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인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피해자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경찰의 이런 수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인정했을까요, 네. 법정에서. 이거는 뭐 회복될 수 없는 경찰의 이제 횡포고요. 모조리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서장이 사과를 하고 경찰관 8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복귀했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고. 아니 그리고 밀양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류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해를 한번 경험했던 가해자들은 웃는 거죠. 지금 이때의 이 수사관들은 특히 또 가해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2차 피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깊이 그럼요. 생각해 볼 문제 네. 같아요. 당시 처벌이 어땠었죠? 놀랍게도 그 44명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명도 없었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10명만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공소권 없음.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고소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지만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내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합의했습니다 하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있거든요. 당시에 2004년 정도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자 피해 학생이 이 44명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뭘 했고 다 어떻게 특정하겠어요. 1년의 그 장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성인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부는 고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부는 또 합의가 되었다. 이런 취지로 문제 없이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을까요? 합의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였거든요, 친권자.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피해자에게 좀 가정폭력을 사실 일삼았었고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부여한 친권자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형사 합의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권을 그렇죠. 행사할 뭔가 정도의 문제가 자격은 매우 있었구나. 부족했었어요. 네. 얼마나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고 수령했던 합의금도 사실 결국은 피해자한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척들이 나눠서 썼다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요?
소년부 송치를 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은 다 소년으로 보거든요. 품행의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소년부로 지금도 그렇게 송치를 하고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왜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를 했느냐 그 얘기를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죄질은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 가해자들이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피해자와도 합의도 되었고 피해자가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서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거든요. 참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생각.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사건으로 4번이나 전학을 가고 전학을 가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주죠? 피해자니까. 네, 피해자니까 안 받아줍니다.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학교에 뭐 소송해야 되지 않나요? 몇 달 뒤 피해 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에 자체에서는 사실 받기도 좀 그래 사실 받아야 되죠. 걔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지역을 바꿔서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그 학교도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가해자 측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에 그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 여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어렵게 전학한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집에 앞에 와서 화장실 숨어가지고 저를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무슨 끔찍하죠. 근거로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네. 이 경찰의 신고함과 동시에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판결까지. 맞아요. 사회적이고 사실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의식이 조금 있었던 기자님들은 당시에 보도 간행이라고 해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2차 피해 상황을 정확히 최초로 보도한 기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기자님과 전화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그냥 그대로 보도자료를 보고 쓰시는 거라 사건 어쨌든 좀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사도 이렇게 새롭게 쓰시고 하시려면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타사 동료 기자들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해 보자면 내심 이건 좀 제대로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기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특종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울산 경찰청이죠.로부터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당시 뭐 관행이었죠. 별 여과 없이 첫 번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으니 기사를 삭제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한다라고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정정하겠다 그리고 사과까지 한 언론사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2차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밀항 사건 이전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취재 관행들도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하실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이 사건을 취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당시 가해자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관련해서는 친고죄가 사실 다 폐지가 됐고요. 네. 특히나 이 피해자가 일반 성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의 뭐 선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실상 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법제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전하고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통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이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내가 동조한 걸까? 네.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검열하거든요. 내가 좀 잘할 걸. 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빚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 부모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난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이거. 완벽한 성폭력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길에 생면부지의 남성한테 위협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종료 이후에 울면서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어야 강간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보호의 영역에서 완전히 네.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은 실제로 많이 없다. 그것도 사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인 게 이거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2004년에서 18년이 지난 2021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과연.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피해자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